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주입니다. 사실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로 다뤘는데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좀 많아서 오늘도 이어서 학업 역량에 대한 질문들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것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과목이 고르게 우수한 것과 특정 과목이 유독 우수한 것, 어떤 학생들이 더 평가에서 유리할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금 더 고른 성취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비율적으로 이제 내신이라던가 이런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학생들이 사실 고른 성취를 얻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 그렇죠. 네, 대다수의 지원자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고른 성취를 가진 학생들을 뭐 선호하거나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좀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특정 과목만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학과와 관련된 어떤 특정 과목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는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상대평가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다 고른 성취를 가지고 있다, 고르게 우수한 성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전체적인 성적이 우수한 친구를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화학이 중요한 학과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과목은 사실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화학 과목에 한해서는 좋은 성취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근데 간혹 주요 교과는 우수한 성취를 유지를 했는데 기타 과목들 있잖아요. 뭐 기술과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이런 과목만 유독 성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아무리 못해도 2, 3등급은 받았는데 기술 과정이 6등급이다, 7등급이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도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상위권 대학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친구도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잘 없죠. 잘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과를 고른 성취를 받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높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수과학도 1등급인데 심지어 기술과정 한문까지도 다 1등급이야. 이런 친구가 충분히 많은데 굳이 그렇게 성취가 다른 아무리 비주얼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친구를 사실 학생을 뽑을 이유는 없는 건 거죠. 근데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지원자, 나와 경쟁을 하는 다른 지원자의 풀이 충분히 다른 과목들도 조금 성적이 왔다 갔다 거리거나 사실 과목 간의 편차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비주요 과목이 좀 낮은 것들은 좀 덜 불편할 수는 있는 학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학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공과대학이다. 와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국어가 7등급인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중국어는 뭐 안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학업적인 성실성 측면에서는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학업 역량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하느냐, 태도의 측면, 어떤 인성의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를 하느냐는 또 대학의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다 잘했는데 기타 과목만 성취가 너무 낮아서 그 친구한테 이제 너는 근데 편차가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대학에서 주요 과목만 본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도대체 얘기. 누가 그랬냐?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 많고 솔직히 뭐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그쵸 뭐 선배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중요하다. 그렇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학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 7등급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다음 질문이 앞의 질문과 좀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자연 계열인데 과학 등급이 좀 취약한 거예요. 그랬을 땐 당연히 불리하겠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질문 주신 분께서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일반고인, 대학이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또 좀 경쟁풀이 맞아요. 달라지니까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경쟁풀이 대부분 일반고인, 대학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처럼 평균 성적보다 과학교과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분께서는 90% 이상이 일반고인 대학에서 이렇게 전제를 주셨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최소 15개 주요 대학을 좀 밖에 있는 아마 중위권 대학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연 계열이 수학, 과학, 특히 과학 등급이 우수하면 좋다, 우수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사실 뭐 당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을 갈 때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게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항상 입시는 상대평가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내가 과학 등급이 낮은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나랑 싸워야 하는, 나랑 경쟁해야 하는 지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과학 성적이 최소한 뭐 1, 2등급이거나 이렇게 우수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딱히 또 흥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에 있어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전체 지원자가 다 일반고인 대학에도 있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 평균은 2.9등급인데 과학교과 평균이 3.9등급이다. 이게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케이스들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많습니다.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물리가 2등급이다. 이 학생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네, 있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경쟁 풀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지원자가 대부분 일반고인 그런 대학이다라고 하면은 다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진로 선택 과목은 A등급만 확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과목의 원점수 또한 중요하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은 B등급이나 C등급인 경우에 더 원점수나 등급별 비율을 더 유심하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B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 B가 전체 학생들이 대부분 A인 상황에서 B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평가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실망스럽죠.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정말 A를 조금 주셨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이 학생이 안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 학교는 A를 너무 조금 주셨다. B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비율을 생각하면 석차 등급으로 받았던 과목이랑 비해서 B등급이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지만 이러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진로 선택 과목이 다 A다라고 하면 사실 원점수보다는 세특 기록에 더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 계열 학생들의 경우 원과목 같은 경우는 9등급제 과목이고, 과학 과목 물투라던가 화투 이런 이제 과목들은 이제 ABC로 나오는 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아무래도 과학 성적이 조금 아쉬운 학생이었어요. 2학년 때. 그런데 3학년 때는 그래도 A를 받았는데 원점수가 좀 많이 올랐다. 심지어 막 90점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어쨌든 A를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은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9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지금 ABC가 나오는 과목의 어떤 평가 체제 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 다만 그래도 좀 발전의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뭐 긍정적인 사인 정도는 될 수가 있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동일고교 지원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네,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동일고교를 알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의 평가 시스템 자체를 모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인데 동일고교를 묶어서 평가한다라는 게 좀 모순처럼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평가 단계에서는 블라인드 처리가 된 서류를 확인을 하지만 평가 전 단계에서는 고교 나이스 코드를 확인을 해서 지원 자격을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무슨 지원 자격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 자격 심사 단계는 필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까지에 5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나 혹은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만 이수하고도 사실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만 이수하고도 대학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는 특정 고교 유형은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그런 그렇죠.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원 자격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다 심사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야 심사를 되잖아요. 거죠. 이거는 대학에서 지원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대입 제공용 학생부는 고교 나이스 코드가 확인되는 상태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 블라인드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짚고 가면 이거는 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인 거지 내신이라던가 학생부 내용을 따져서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엄밀히 다른 것인 거고 말 그대로 지원 자격만 확인하는 심사를 할 때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또 대학마다의 어떤 평가 시스템에서 그러면 동일 고교가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대학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스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고교 지원자를 이제 묶어서 볼 수 있게 평가 프로그램에 안착을 합니다. 물론 이 평가 프로그램에는 그 외에 이제 고교명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블라인드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미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평가 시스템에 안착을 시키고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지금은 블라인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별별별 고등학교로 표기가 되지만 이 별별별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학에 몇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지 묶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고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고교 지원자들을 묶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이수 내역에서 사실 그 과목별 평균 점수랑 그리고 과목별 표준 편차 그리고 수강자 수가 동일하다면 같은 학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일치하는 경우는 네. 사실 없을 네. 가능성이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맞으니까. 일치한다라고 네. 하면은 같은 고등학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묶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재수생 학생들이 빠집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다르니까 수치가. 네, 다른 고등학교로 분리가 되겠죠. 네. 네,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이스 여전히 코드를. 고교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고교 지원자들을 묶어서 볼 수 있게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동일고교에서 어떤 같이 지원한 학생이 많다 적다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고교 지원자 수죠. 이 숫자라는 게 사실 고려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 높은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4개 합 8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이 수능 최저 기준이 높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적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숫자가 한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인지까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 대학에 몇십 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7, 80명씩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이 학교의 고등학교 내신 경쟁 환경이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학교의 학업적 경쟁력의 수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한 건 거죠. 네, 네.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컨설팅 할 때도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처럼 됩니다. 보이도록.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웃으면서 말씀드리죠. 어떤 학생이 본인이 사업화를 못 맞추는데 상위권 학생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자신의 원서를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처럼 보이고 싶어서 좀 이제 고려대 같은 학교에 많이 지원을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뭐 자신의 원서를 희생시킬 친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일고교 지원자 정보를 평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셨었나요? 이제 모든 전형이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있었던 학교 중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CAU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 이제 중심의 전형이다 보니까 좀 동일고교 지원자가 융합형 인재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같은 외고 안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던가. 물론 어떤 외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외고에서 막 10명씩, 9명씩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건 거죠. 외고는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한 학교에서 지원한 케이스에 비해서 좀 내신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실 뚜렷한 완전 똑같은 동일한 교육적 환경의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우수하다고 판단할 것이냐를 평가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진짜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A 학생보다 B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입시 결과는 A 학생이 붙고 B 학생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고교 대학 간의 신뢰가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고교 지원자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과에 분산되었으면 좀 괜찮은데 같은 과에 같은 전형에 복수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동일고교 지원자 내 순위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평가를 하려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동일고교 지원자가 어떤 학과를 같이 뭐 좀 무더기로 지원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자도 좀 더 예민하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학과를 좀 나눠 쓰는 게 사실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외고는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어문 계열을 한 번에 네. 좀 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학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맞아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사실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건데 이제 계속 좀 후속 질문들이 많이 달려서 이것도 문년 2등급에 대해서 특정 대학의 사정관들이 좀 이제 고려를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나 댓글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말씀하시죠. 네.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아쉽게 2등급을 받은 교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대부분 1등급인데 거의 다. 네. 거의 1등급인데 몇몇 과목이 2등급이었을 경우에 이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몇 과목이 2등급인데 이 과목이 수강자 수가 유독 적다. 그러니까 뭐 20명, 뭐 21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혹은 2등급인데 이 친구가 받은 원점수가 99점이다, 98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1차원적으로 2등급 받았으니까 다른 과목보다 못한 과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는 이 과목은 그래도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에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1차원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 희망하는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세요라는 메시지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사실 또 고려대 사정관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고려대 사정관이셨잖아요. 네. 자, 실제로 문연 2등급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고려해주는 게 가능하던가요? 그러면 입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 평가 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1등급인데 2등급이 몇 과목 있네 이런 경우에는 눈여겨보지만 그러니까 이 3등급은 어떤 3등급일까? 그렇죠. 이 4등급은 어떤 4등급일까? 어떻게 하나하나 고려하나요? 그렇게는 네. 평가가 진행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은 문연 2등급, 문연 3등급이 다 각각의 이유로 좀 억울하시거나 좀 속상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거는 엄밀히 평가의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 문 열긴 했는데 제가 진짜 문연 그 첫 번째 당사자예요. 아니면 저는 세 번째쯤이었어요. 세 번째쯤으로 문 연 거였어요. 이거를 어디까지를 그러면 문 연 거라고 볼 건가요? 첫 번째 친구는 문 연 거라고 보고 다섯 번째 친구는 너부터는 그냥 2등급인데? 라고 봐줄 건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문을 열었다의 그 사유도 사실 제각각 다를 거잖아요. 뭐 좀 정말로 시험 때 하지 않았던 큰 실수를 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말 역량에 비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 시험보다 좀 공부를 덜 해서 정말 2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유도 다 다른데 어떤 사유를 그러면 문 연 거를 배려를 해줄지 이거를 기준을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가의 차원에서는 1등급은 1등급이고 2등급은 2등급이다.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차원에서 2등급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냥 등급은 등급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댓글의 분위기를 보니까 입학사정관실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게 선진 시스템을 활용할 거라고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업계 기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기능만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막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문을 막 몇 명째로 열었습니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평가를 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질문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댓글 주신 거 보니까 정말 학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성평가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종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저희는 자부하기 때문에 학생부 중압에 대해서 그런 정성평가, 교육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콘텐츠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